뭐라고요? 진돗개 한 마리가 5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했다고요? 미국 CBS 뉴스의 앵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개가 바로 한국의 진돗개라는 거죠. 로키 산맥의 험준한 설산을 배경으로 한 마리의 당당한 진돗개가 눈 속을 걸어갑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발걸음, 그리고 깊은 지혜가 담긴 눈빛,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산맥의 수호자가 한국의 진돗개가 될 줄은 말이죠. 2년간 50여 명의 목숨을 구하고 마지막 구조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은 영웅적인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로키 산맥의 전설이 된 진돗개 하루의 놀라운 실화입니다. 눈 덮인 로키 산맥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악구조대 사무실 창 너머로 보이는 설산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죠. 15년차 베테랑 구조대원이지만 이곳의 장엄한 풍경은 여전히 저를 압도합니다. 차가운 공기, 끝없이 이어지는 험준한 봉우리들, 그리고 새벽 햇살이 만드는 절경은 매일 새로워요. 민석씨, 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개를 봤대요? 동료 제임스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등산객들의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었죠. 처음에는 평소처럼 야생동물 목격 신고려니 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의도를 가진 것처럼 등산객들을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개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펼쳐보니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갈색 털의 중형견, 날렵한 체격, 꼬리가 말려있음. 사진을 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분명 진돗개였습니다. 저의 고향 한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충직한 개가 이곳 미국 로키 산맥에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와, 이번엔 사진도 있네요. 제임스가 제 어깨 너머로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특이한 개예요. 야생개 같지는 않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돗개예요. 한국의 토종견이죠. 충성심이 강하고 영리한 개로 유명한데 어떻게 이곳까지 왔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이 미스터리한 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들어오는 신고를 꼼꼼히 정리하고 목격 장소를 지도에 표시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개는 주로 위험한 등산로 주변에서 목격되었고 특히 날씨가 안 좋을 때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저기 봐요. 이 구간에서만 5번의 목격 신고가 있었어요. 지도를 가리키며 동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모두 등산객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였고요. 이 개는 마치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직접 그 개를 만날 기회가 왔습니다. 새벽 순찰을 돌던 중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고 발밑에 눈이 뽀드득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숨을 죽이고 바라보니 그것은 분명 진돗개였습니다. 갈색 털이 새벽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고 당당한 걸음걸이는 제가 어릴 적 보았던 진돗개와 똑같았어요. 개는 저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개의 눈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야생동물의 경계심이 아닌 깊은 지혜와 슬픔이 담긴 눈빛이었죠. 저는 천천히 무전기를 들어 기지에 연락했습니다. 여기는 민석입니다. 진돗개, 아니 하루를 발견했어요. 순간적으로 떠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루라는 이름이 이 로키 산맥의 수호자 같은 개에게 딱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루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려왔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천천히 다가가려는 순간 하루는 몸을 돌려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하루의 이야기는 구조대 내에서 흥미로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한 유기견일 거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산의 정령이라며 농담을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루는 그 어떤 것으로도 쉽게 정의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요. 매일 밤 순찰을 돌면서 하루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발자국, 털, 때로는 먹다 남은 음식까지. 하루는 분명 이곳 어딘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등산객들의 증언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 길을 잃었을 때 갑자기 나타나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는 이야기, 폭설이 내리는 날 산장까지 길을 안내해줬다는 이야기들이 쌓여갔죠. 저는 매일 밤 사무실에서 하루에 대한 기록을 정리했어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을지, 왜 사람들을 돕는 것인지 끝없는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어요. 2년 전 이곳에 살던 한인 가정이 보즈먼으로 이주하면서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개가 하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신문 기사를 읽은 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한국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비상벨이 울렸어요. 민석씨, 큰일 났습니다. 제임스가 다급하게 통신실에서 뛰어나왔어요. 기상특보가 발령됐다는 겁니다. 50년 만에 폭설이 예고됐고 현재 레이크 루이스 북쪽 능선에 등반객들이 있다는 거였죠. 창 밖을 보니 이미 시야가 희뿌옇게 가려지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에요?
저는 재빨리 장비를 챙기며 물었습니다. 엘버타 대학 학생들 8명이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GPS 신호가 잡혔는데 방금 완전히 끊겼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레이크 루이스 북쪽 능선은 평소에도 위험한 구간인데 이런 날씨라니. 더구나 학생들이라. 저는 즉시 구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마이크, 지금 당장 출동합니다. 기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찾아야 해요. 폭설은 예상보다 더 빨리 몰아쳤어요.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시야는 계속 나빠졌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이미 영하 30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거라고 예보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헬기 구조가 불가능했죠. 베이스 캠프에 도착해서 스노우모빌로 갈아탔습니다. 등반로 입구에서 마지막 통화가 있었다는 지점까지는 약 5km. 하지만 이 폭설 속에서는 그 거리가 50km처럼 느껴졌어요. 민석 씨 저기. 마이크가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발자국이에요. 눈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발자국들. 분명 등산화 자국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발자국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혼란 속에서 흩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러다간 제임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루였어요. 폭설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갈색 털 그리고 그 날카로운 눈빛. 하루는 저희를 보자마자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하루다.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하루는 계속해서 한 방향을 가리키며 짖었어요. 마치 이쪽으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처럼요. 저는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루를 따라갑시다. 스노우모빌을 타고 하루의 뒤를 쫓았어요. 폭설과 강풍 속에서 하루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마치 우리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때때로 멈춰서서 우리를 확인했죠. 20분쯤 달렸을까요? 하루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눈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황급히 스노우모빌에서 내렸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눈 속에서 주황색 비상 텐트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여기 누구 있나요? 산악구조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계속해서 같은 지점을 파고 있었어요. 저희도 재빨리 눈을 파내기 시작했죠. 그러자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살려주세요. 여기에요. 8명의 학생들이 모두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원 의식은 있었어요. 한 학생의 다리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모두 저체온증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았죠. 어떻게 이곳을 찾으셨어요?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하루를 돌아봤어요. 하루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하루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 그 진돗개가 아까 우리한테도 왔었어요. 길을 완전히 잃고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이 텐트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줬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단순히 학생들을 텐트로 인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폭설이 더 심해지기 전에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아놓고 다시 저희를 이곳으로 데려온 거였죠.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에도 하루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것이 안전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듯이 말이죠. 학생들의 체온을 올리고 부상자의 다리를 고정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하루의 존재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호전된 3시간 후 마침내 구조 헬기가 도착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헬기에 탑승했을 때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고 그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하루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게 다가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헬기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하루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듯이요. 학생들을 구조한 그날 밤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폭설의 기세는 한풀 꺾인 듯 했어요. 하루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에 대해 기록하면서 문득 그 신문 기사 속 한인 가정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꼭 보즈먼에 연락해봐야겠다고 생각하던 그때였어요. 민석 씨, 긴급 상황입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제임스의 다급한 목소리. 이번에는 엘버타 빙하지대에서 전문 등반가 3명이 조난됐다는 신고였습니다. GPS 좌표상 그들은 깊은 협곡 아래에 갇혀 있었어요. 헬기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형이었죠.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장비를 점검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엘버타 빙하지대는 로키 산맥에서도 가장 위험한 구간 중 하나입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생긴 깊은 협곡들은 마치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죠. 게다가 기온은 여전히 영하 25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협곡은 너무나 깊었고 벽면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로프를 내려 구조하기에는 너무 위험했고 좁은 통로로 내려가기에는 우리의 장비가 너무 컸죠. 민석 씨 저기. 마이크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을 때 또다시 하루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하루의 모습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루는 협곡 가장자리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 뒤를 쫓았죠. 약 200m를 달렸을까요? 하루가 멈춘 곳에는 좁은 바위 틈이 있었습니다. 성인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았지만 하루 정도
정도의 크기라면 하루 잠깐만 제가 외치기도 전에 하루는 그 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그 틈은 협곡 아래쪽과 이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루가 저 아래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5분 10분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그때였어요. 협곡 아래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요. 살려주세요. 하루가 조난자들을 찾은 거였어요. 저희는 즉시 구조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협곡이 너무 깊어 로프만으로는 접근이 어려웠죠. 게다가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찾아냈으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그 좁은 통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통로를 통해 응급 장비와 보온 용품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얇은 로프도 함께 보내면 아래에서 더 튼튼한 구조용 로프를 고정할 수 있을 테고요. 우리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하루는 그 위험한 통로를 오가며 장비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체구가 작은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된 거죠. 저희는 하루가 전달하는 로프를 이용해 구조 장비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기온은 더욱 떨어졌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하루는 지칠 줄 모르고 협곡을 오르내렸어요. 조난자들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맞댄 채로 있기도 했죠. 마침내 16시간의 사투 끝에 3명의 등반가를 모두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루가 보이지 않았어요. 찾아보니 협곡 아래 구석에서 축 늘어져 있었죠.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루야, 정신 차려. 저는 망설임 없이 다시 협곡으로 내려갔어요. 하루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소리도 희미했습니다. 쉬지 않고 움직인 데다 조난자들을 따뜻하게 해주느라 자신의 체온까지 모두 내어준 거였죠. 하루를 안아 올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구조대원들과 등반가들 모두 하루를 위해 기도했죠. 응급처치를 하는 내내 하루의 심장 소리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발, 하루야 버텨줘. 헬기의 하루를 싣는 순간까지도 그 작은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우 약했죠. 저는 하루의 차가운 몸을 감싸 안은 채 이 특별한 영웅이 꼭 살아남기를 기도했습니다. 미줄라 동물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수의사는 하루의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했어요. 심각한 저체온증에 내부 장기의 손상까지 의심된다는 거였죠. 저는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 학생들을 구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일까지. 하루야, 이제는 내가 쉴 차례야.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다음날 아침 제임스가 놀라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 한 신문에서 하루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학생들의 구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의 존재가 알려졌고 이번 전문 등반가들의 구조 과정이 더해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 거죠. 민석 씨, 이것 좀 보세요. 제임스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하루 이야기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하루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를 시작했어요. 로키 산맥의 수호천사, 영웅적인 진돗개의 기적 같은 구조활동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등장했죠. 그러던 중 만테너 스탠더드의 한 기자가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2년 전 보즈먼의 한 한인 가정이 올린 반려견 실종 신고였어요. 사진 속 진돗개는 분명 하루였습니다. 김민재 씨 가족이 미줄라에서 보즈먼으로 이사하던 중에 잃어버렸다고 해요. 하루야, 내 가족을 찾았어. 마침내 김민재 씨 가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하루의 원래 이름은 한별이었어요. 그동안 우리 한별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김민재 씨는 병원을 찾아와 하루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TV에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 한별이가 맞다는 걸 알았죠. 하루의 놀라운 활약은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진돗개의 우수성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고 한국문화원에서는 진돗개 특별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수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전 세계에서 보내온 응원 덕분일까요? 하루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심장 박동도 안정을 찾았어요. 일주일 후 하루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민석 씨, CBC에서 하루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답니다. 제임스가 새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회복실에서 하루를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민재 씨 가족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하루를 데려가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민재 씨는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별이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데려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대신 민석 씨가 공식적으로 입양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의 일원이자 구조대의 일원으로요. 이제 하루는 공식적으로 미줄라 국립공원 산악구조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특별 제작된 구조대 조끼를 입은 하루의 모습은 미줄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 바로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창문으로 로키 산맥이 보입니다. 하루는 이제 제 곁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때때로 창밖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기도 하죠. 매일 아침 하루와 함께 로키 산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특별한 선물, 그것이 바로 하루라고요. 그리고 하루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장엄한 산맥처럼 영원히요.